NHN넥스트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소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 계신 학생, 학부모,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께 NHN넥스트의 설립 배경과 입학 전형, 교육 철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NHN넥스트가 왜 설립되었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NHN넥스트 김평철 학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평철입니다. 스태프분들이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다 갖다 놓고. 오늘 비 오는 날씨이긴 한데 많이들 오셔서 고맙고요. 비가 또 굉장히 좋은 비잖아요. 그래서 아마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그리고 넥스트를 왜 세우게 되었는지 아주 간략하게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게 커리어 캐스트라고 미국에서 매년 그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직종, 직업에 대한 조사를 해요.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 2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이 1위를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이 1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 급여 구조랄지, 내지는 근무 환경이랄지, 혹은 다른 직장으로 옮겼을 때 계속해서 경력이 점점 발전한다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 굉장히 선호되고 있는 직종으로 조사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소문 듣죠.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이 3D 업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아마 많이 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야근 많죠. 그리고 주말 근무도 많고요. 보통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월화수목 금금금, 그죠?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통닭이죠. 통닭집인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하게 되면 35, 40을 넘기지 못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에서 그만두고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 뭐 그거에 이제 비아냥거리는 하나의 말투로 이제 통닭집을 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는 2000년도하고 2010년도, 그러니까 10년간의 텀을 두고 국내에 있는 그 주요 대학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전공이 들어가 있는 학과 내지는 학부의 입학 성적을 조사를 한 겁니다. 물론 입학 성적이 학생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든 도구로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죠.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서울대, 연대, 고대 혹은 국내 12개 대학을 조사를 해보면 200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약 10개 학부, 공대 학부 중에 탑 내지는 두 번째 정도의 입학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2010년도 조사를 해본 거 보면 10개 학부 중에 이제 거의 바닥에 있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 자료가 뭐냐면 공대 자체가 전체로 또 내려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탑에서 꼴찌까지 이제 10년 사이에 내려갔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고 문제는 이래도 괜찮은지가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하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역사가 20년에서 약 2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면 주로 많이 생각나는 것들이 좀 위에 있는 예를 들면 아래 한글이랄지 오피스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초반에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이 될 때는 보통 이미 있는 산업에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소위 이제 업무용 내지는 전산화라고 이제 보통 많이 부르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예를 들면 정부 민원 서비스를 이제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로 한다든가, 혹은 학교의 행정 시스템이나 교무 관리를 옛날에 손으로 하던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한다든가. 요즘 은행 업무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돼 있죠. 주로 산업에서 이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고, 그때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가치는 엄청 커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도 요즘 소프트웨어 없는 은행 업무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만큼 소프트웨어 가치가 이 업무 전산화라는 영역에서 크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글로벌 회사로 마이크로소프트랄지 IBM, 오라클 많이 들어봤고 몇십 년 된 회사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업무 전산화에 어느 전산화를 가봐도 저런 소프트웨어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회사들을 보게 되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업무 전산화를 주로 많이 하는 삼성 SDS나 LG CNS, SK CNC, 소위 우리들이 IT 서비스 회사 혹은 SI 회사라고 불리는 이런 회사들이 있죠. 아마도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산업 하면 이런 류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약 20만 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약 70% 정도가 이 업무 전산화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우리의 선후배, 여러분들의 후배는 많지는 않겠네요. 대부분 선배 혹은 동료들 보게 되면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뭐를 하고 있지 하면 거의 대부분 이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산업 구조의 특징,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삶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소프트웨어의 가치 산정 방식이 좀 특이해요. 여기서 소프트웨어 가치 산정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이걸로 가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가 그 건물 값으로 보통 결정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하고 입찰을 해서 이제 수주가 되면 그 금액대로 물건을 만들죠.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거의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회사 입장에서 수익 구조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부분 비용을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급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든가, 그리고 단위 시간당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소프트웨어가 갖는 특징이라기보다는 그 소프트웨어의 가격 산정 방식 자체가 이쪽 산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보면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 쓰는 소프트웨어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여러분들이 매일 생활 속에서 쓴다기보다는 뭔가 업무를 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소프트웨어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검색 포털이라고 볼 수 있죠. 네이버 검색 포털 매일 전 국민이 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루에 약 10억 건 정도의 검색이 진행이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매일 쓰는 소프트웨어 중에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 앱이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한 세 가지 예만 들었어요. 거의 대부분 쓰고 계실 것 같아서. 첫 번째가 음악 듣는 거 다 하고 계시죠? 아마 뮤직 앱 다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분들 전자책, 이북 리더들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엔드라이브 같은 곳에다가 사진을 넣거나 내 영화를 다운로드 집어넣거나 내가 비디오 만든 걸 올려놓거나 내 문서를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이 평생 동안 살면서 생산해내는 디지털 컨텐츠나 혹은 내가 소비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어딘가에 넣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필요한 앱이 이제 클라우드 앱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런 종류들도 우리가 매일 쓰고 있고,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 싸이월드, 트위터, 미투데이 보통 SNS라고 부르죠. 아마도 다들 쓰고 계실 거, 이 중에 하나쯤은 다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페이스북 지금 약 9억 명 정도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싸이월드, 미투데이
전부 다 수천만 명씩 쓰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만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라고 볼 수 있죠. 카톡 이미 국민 앱이라고 알려져 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카톡 사용자가 약 4,5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쓰실 거고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약 1,500만 정도 되는데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지금 1위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약 1억 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도 이 소프트웨어도 그래요. 이 소프트웨어도 업무할 때 쓰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특이한 소프트웨어인데 온라인 게임 다 해보셨죠? 그죠? 온라인 게임 우리나라가 좀 특별하게 잘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온라인 게임 역사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특이하게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이고 우리가 잘하다 보니까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수출도 굉장히 많이 되는 분야이긴 합니다. 여러분 K-팝 한류 많이 이제 회자되잖아요. K-팝이 1년에 만들어내는 수출액 대비 이 온라인 게임이 1년에 만들어내는 수출액이 약 20배 정도 커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산업 규모 차원에서 보면 온라인 게임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봤던 소프트웨어들 보게 되면 앞에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소프트웨어하고 우리는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거를 지향을 하거나 전산학과를 지향을 할 때는 그거를 구분 없이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소프트웨어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기보다는 보통 업무 환경에서 써왔었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들 보게 되면 보통 사용자의 규모가 그냥 작게는 몇 천만에서 좀 많으면 몇 억까지 가는. 보통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그렇지가 않죠. 뭐 몇백, 몇천, 좀 많이 가면 몇십만 정도 쓰죠. 그죠? 규모가 좀 많이 다르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앞에 그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 산정을 할 때 그거를 만들어내는 데 드는 비용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주, 발주, 입찰, 발주, 입찰, 수주 이런 방식을 많이 거친다고 했잖아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카카오톡을 만드는데 이 기사에 나왔었어요. 4명이서 2달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1인당 아마 비용, 뭐 급여, 사무실 관리비, 총 비용 따져서도 아마 1인당 1,000만 원이 안 들 거거든요. 그러면 4명이서 2달이면 약